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지난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 취약 지역인 영남 출신 인사가 지도부에 대거 진입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호남 민심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반면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호남 한 달살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호남 민심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충격의 고배를 마신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 때문에 결국 패배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한 친명계 인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분석인데요. 잠시 뒤에 포커스 나이트에 박원석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사이 열대저하포로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100mm 이상, 수도권 충청에도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1.2%포인트 대폭 올릴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 법안이 됩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뒤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다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하사 1명이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인천 교동도를 통해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 당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미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첫날 해리스 부통령이 깜짝 등장해 승리를 역설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에 맞서 민주당은 새 정강 정책의 한국 편에 서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제9호 태풍 종다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종다리는 제주 서쪽을 지나서 서해를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는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울산 울주군과 원산 교차로 등에서 차량 13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오늘 새벽 5시쯤 토사 유출이 일어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안부는 종다리 북상에 따라 오늘 아침 8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오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7.1기가와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시간대 예비력은 8.2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호남의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은 보통 뜨거운 여름에 잠시 온도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이 종다리는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폭염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한밤 열기도 강화됐는데요. 서울의 열대야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이어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한 달 연속 열대야.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7도를 기록하며 30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청주는 최저기온이 28.7도로 초열대야 수준이었고 제주와 여수도 28도 등 26곳에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긴 폭염의 출구가 되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제주 남쪽 바다에 31도씨나 되는 아주 높은 그 해수 온도의 편차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태풍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많은 수증기들이 증발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태풍만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많은 수증기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하나의 역할자라고. 한낮에 경기 양평 옥천면은 39도까지 치솟았고 청주 36.4도, 서울도 35.4도 등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이상으로 솟구쳤습니다. 요즘 더워 하는 얘기를 사실은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증발이 돼서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이게 습기가 많으면 열이 잘 발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태풍이 지나가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에다 비의 양도 적어 더위를 식히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후반까지도 33도 안팎의 폭염과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40일 연속 열대야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구호태풍 종다리가 지금 제주 서쪽을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직접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희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올여름 첫 태풍 종다리가 이제 북상을 했는데 현재 지금 태풍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이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이 흑산도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선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워낙 지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의 네. 눈을 정확하게 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 해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 이게 지금 태풍의 모습입니다. 예. 네, 지금 좀 확인이 좀 되시죠? 네. 네, 이 태풍을 좀 보시면은 이 태풍이 이 제주도 해상에서 지금 이 서쪽 해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가늠이 좀 진짜 되시죠? 규모는 좀 작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좀 세력이 좀 약한 상황이고 태풍에서 이제 중심 풍속이 17m 이상이 되면은 태풍으로 선언이 되는데 이번 태풍이 초속 18m, 19m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 부분에서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예. 위성이나 레이더상에서 저희가 이 태풍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바람장을 준비를 했고 이 태풍이 이 서해상으로 한 충남 서해안까지 좀 올라온 상황에서 열대 저압으로 현재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인데 예.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좀 살펴드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동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이 태풍이 좀 올라와서 내륙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네,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해상에서 더 북상을 하면서 조금 더 약화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더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로도에서 보시면은 충남 서해안 부근에서 X자 표시가 지금 네. 나타나잖아요. 이 부근에서는 태풍으로서의 그 세력조차도 같지 않고 열대 저압부로 더 약화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열대 저압부라고 하더라도 강한 저기압의 세력을 그대로 가진 채 내륙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강한 비바람을 네. 가지고 내륙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는 직접 영향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네네. 예, 지금 특보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제주도 부근에서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특보 벗어난 상황이 건 아니고. 네네, 직접 네. 영향권에서는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예. 않은 상태여서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좀 특보 상황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아직까지 특보가 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좀 제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지금 보시면 태풍특보가 내려져 예,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서 내려져 있고 보통 태풍 직접 영향권에 있을 때는 모든 특보가 다 태풍특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호우특보, 강풍특보도 다 태풍특보로 바뀌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태풍이 이 서해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예.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제주도 부근은 점차 태풍특보에서 강풍특보로 지금 그럼 네. 내부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저건 태풍특보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근이 전부 다 지금 태풍특보 그 위에 지역입니다. 내륙은 폭염인 건가요? 그러면? 내륙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커서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방재 기상 정보 사이트예요. 예.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지금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네. 제주도 남쪽 바다 해상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 해상 중심이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도 신안군과 흑산도, 홍도 지역, 네, 이 지역 그리고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금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태풍이 이제 서해상으로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제주도 부근은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태풍특보가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로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기상특보로 네. 바뀌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앞서 태풍 설명을 해주실 때 이번 네네. 태풍이 조금 세력이 약하다, 소형급으로 분류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부산, 울산 지역은 침수 피해도 있었고 비바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태풍이 좀 약한 태풍이긴 하지만 이 저기압 중에서는 그래도 열대저압으로 약화된다 하더라도 저기압 중에서는 제일 강한 네, 예. 저기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약한 태풍이라도 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부근에 이 가장 약한 바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장자리 부근에서는 꽤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고요. 네. 초속 20m 이상을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한 상황이거든요. 어. 그러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 아니면 지형적인 영향이 겹친다면 초속 25m 안팎도 충분히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측정을 해봤는데 제주 산간에서 초속 29m 안팎까지 지금 관측이 됐고요. 그래요. 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지금 부는 지역도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초속 25m 안팎이라고 하면 작은 나무가 쓰러질 정도, 그리고 예. 가벼운 사람은 조금 좀 밀려날 정도의 예. 그런 강풍이고. 아무리 약해도 태풍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강풍으로 인한 좀 바람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번 태풍의 경우는 이 강풍보다 조금 비바람, 네, 바람으로 인한 좀 대비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는 이 남해안 지역의 경우는 지금 100mm 이상의 비가 좀 예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앞서 보셨지만 태풍이 이 남해안 지역 남해상, 그러니까 전남 서해상을 좀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리산 부근 같은 경우는 이 산맥에 좀 부딪히면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지금 경북 일부 지역에서 앞자리에서 좀 대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또 내렸거든요. 네. 어떤 비가 또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안가에서는 특히 저지대 침수에 네.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오늘부터 23일까지가 이 지구와 달 사이에 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대조기 시기에 해당하는데 네. 특히나 이 태풍의 북상과 지금 겹치면서 바닷물 수위가 더 높아지는 예. 네, 그런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네, 맞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은 이 바닷물의 수위가 조금 더 압력에 의해서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겹치면서 이 서해안 지역 그리고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 바닷물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 네. 특히나 인천, 군산 이런 지역이 평소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폭풍해일주의보가 경남 해안과 지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습니다. 폭풍해일주의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진 해일이랑 이런 건 조금 다른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해안 지역의 대조기와 겹치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서 저지대 예. 침수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특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 보셨지만 태풍이 전남 해안 지역
을 통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상청에서 위험성을 보고 지금 발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계신 분들은 좀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좀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 어딜까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서해안 지역 지금 보시면은 이 서해안 지역과 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이 경계 지역이고요. 이 초록색이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가 지금 가장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21일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21일에 인천 지역이 지금 경계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을 좀 보면은 인천 지역을 제가 노란색이 그럼 제일 위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인천 지역이 지금 수위가 가장 높을 걸로 지금 예보가 됐고 예. 900cm 이상으로 지금 가장 수위가 높아질 거다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점이 내일 새벽 5시 31분입니다. 아. 제가 지금 먼저 화면을 띄워놨어요. 지금 인천 예. 지역인데 내일 새벽 5시 30분쯤 수위가 지금 보면은 900cm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게 열대저압부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시점도 자정 이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네. 새벽 인천 해안 네.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여기에다 이제 폭풍 해일주의보도 내려졌기 때문에 해안가 네. 침수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내륙을 통과하면서 태풍이 이제 열대저압으로 세력을 약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밤사이에 수도권 비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리산 부근이 먼저 100mm 이상 예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도 역시 100mm 이상의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지역의 경우는 열대저압부로 바뀐 상황에서 비구름이 통과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지금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지금 열대저압부가 이 지역을 내륙을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 가량의 많은 비를 뿌릴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하루에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태풍이 그 태풍으로서의 세력을 잃고 열대 저압부로 통과를 하더라도 예.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비 그렇고 이게 그 열폭탄이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뜨거운 태풍이라고 네. 불리던데요? 네. 그동안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이 태풍이 이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원래 열기를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원래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사전에 북쪽으로 밀려 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태풍 종다리가 북상을 하면서 그 전부터 이 뜨거운 열기,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뿜어서 올려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태풍이 북상하기 전부터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조금 더 심해져서 더 덥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고운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기온이 더 상승하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밤 사이에는 더 끈적끈적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이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을 지금 오르내렸고요. 그리고 열대야도 서울의 경우 30일 지금 이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네. 내륙에서도 계속 지금 경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낮 기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서울이 오늘 36도에 육박을 했고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37도를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종다리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더위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번 폭염과 열대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아직 끝이 안 보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 사실은 이 종다리라는 이름을 좀 그 전에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과거에 이제 저희가
더위를 기억한다면 이 2018년과 1994년을 둘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홍천에서 41도가 기록이 됐었고요. 예. 서울도 40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었고 예. 그때 당시에 이 더위를 부추겼던 태풍이 바로 이 종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2018년도에도 네, 맞습니다. 그때 그래요? 이제 역대급 더위를 몰고 오는데 일조를 했던 태풍이 예. 그때 역주행을 했던 태풍이었는데 이 태풍이 남해상에서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기온을 이렇게 40도 가까이 올렸던 태풍의 이름이 종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이 종달이가 또 6년 만에 다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폭탄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예. 이번 태풍도 이제 역대급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열대야 기록이 지금 30일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1994년 36일이 지금 열대야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록마저 지금 언제까지 더위가 이어질지 지금 일주일 이상 예보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주일 이상 더 이어진다면 이마저도 기록이 지금 깨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가 되겠네요. 예. 자, 지금 이게 뭐 9호 태풍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이라고 그랬고 네. 앞으로도 태풍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전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네. 이 고기압 가장자리가 일본 남쪽 해상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들이 전부 다 일본 남쪽 해상을 향했었는데 이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가 우리 한반도 쪽으로 더 확장을 한 상황이어서 종다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서해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시기상 원래 한반도로 이제 태풍의 길이 열리는 시기거든요. 지금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그래서 이제 가을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확률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다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가을에는 이제 태풍이 더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또 해수면 온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풍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정혜영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었지만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을 때 너무 많은 휴대전화 재난 문자가 오곤 하는데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적할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재난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발송 횟수가 너무 많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했던 지난해 8월 10일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모 씨는 하루에 재난 문자를 18건이나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인천시 등에서 각각 발송한 안전안내 문자였습니다. 문자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 피로감이 큽니다.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재난 문자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나뉘는데 안전안내 문자는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발송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근 시와 도뿐만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문자가 날아옵니다. 휴대폰 기지국의 신호는 원형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기지국의 신호는 일부분 이웃 행정구역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십 건의 재난 문자가 빗발치다 보니 SNS 재난 문자 연관 키워드로 폭탄, 그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위험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안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대응 방침이 없어서 오히려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만 야기시키고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유의, 외출 자제 같은 단순 알림 문구가 아니라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현재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 비가 오면 어디가 범람할 위험이 있고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정보를 링크를 걸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예측되는 지점, 그다음에 대피 주변에 있는 대피소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면 기후위기로 올여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초속 40m의 바람은 큰 바위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몸을 가누는 것은 물론 숨 쉬는 것도 어려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하는 야권은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고 여론전에 폈는데 여당은 실체 없는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인들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혜룡 경정은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방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인 당시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본다며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처벌받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장에 선 경찰 간부들은 그러나 하나같이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용산을 언급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 브리핑은 수사가 미진해서 미룬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세관 압수수색은 브리핑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는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뻔히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관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두고도 상반된 증언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인 증인만 듣고 이렇게 국가수사 문제가 못할 수 있습니까? 국가수사부문장의 승인 없이 서울경찰청이 이첩을 결정한다, 이첩을 검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야당은 당시 외압을 가했다고 지목된 서울경찰청 간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호 씨와 각별한 사이인 정황이 있다며 제2의 최상병 사건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마약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조에 맞춰 본다면은 승진해야죠. 근데 승진이 아니고 자천당했습니다. 여당은 수사팀장의 주장 말고 실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며 이런 일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총국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관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당사자들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국회 청문회장에서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하지만 결국 진상규명은 수사의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조금 전 자막으로 전해드렸던 태풍 관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오후 9시에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열대저압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및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1주기가 지났는데도 공수처 공식 발표가 나오긴커녕 수사 기밀이 흘러나와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최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한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의 뜻을 모은 민생 법안이 됩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계속된 협상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건데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정부안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민주당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 이번 개정안은 또 보증금 한도를 높여 최대 7억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추후 제도 보완을 위해 6개월마다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대강 대치만 거듭해온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빈손국회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와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거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 누군가는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전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공식 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겁니다. 이사장 임명 넉 달 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 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스타젯이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습니다. 서 씨는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가족 주거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고 전 정권 핵심 인물을 소환하며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수사. 어떤 결론을 낼지 검찰의 칼 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염 소장님도 많이 기다렸는데 박 의원님 오늘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따가 좀 허심탄회한 얘기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예정돼 있던 양측 비서실장 간 실무 협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특히 회담 생중계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요.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거는 세 가지가 정쟁 정치 정리하자,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한 것, 마지막이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한 거라. 회담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여야 대표 비서실장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는 여당의 제안이 보도가 되니까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불쾌한 기색을 역력하게 지금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상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 회담을 두고 치열하게 지금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대로 지금 회담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대표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자 회담에서도 4월. 이 대표가 1,500자 미리 준비해 간 거를 기자들 나가는데 붙잡아 놓고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그걸 읽었죠. 예.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합의가 어려운 그런 최장병 특검법이라든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것을 의제로 우기고 있다. 예. 이런 점이 이제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여권의 분열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윤간 당내에서는 그리고 당 밖에서는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를 좀 벌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게 대표회담이 단순하게 대표회담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즉 명분으로 삼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제를 사전에 그러니까 세 가지로 축약을 하고 또 TV를 통해서 회담 자체를 생중계하게 되면 민주당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 그 속보가 좀 들어와서요. 죄송합니다. 두 분. 잠깐만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태풍 종다리 소식인데요. 그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더 내리고 있어서 거제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폭풍 해일주의보 지역도 고흥하고 보성, 창원, 통영, 사천 등에 이어서 부산과 진도, 제주도 등으로 확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풍이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염 소장님한테 이것까지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금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일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네.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자회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정치 공세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의제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생중계하는데 아무 얘기나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제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실무 협의가 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민생 중심으로 대표 회담을 하겠다. 이런 이제 승부수를 한 대표가 띄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양 비서실장의 대화.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이 어쨌든 합의가 된 것은 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쟁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 됐던 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또 양쪽 다 이제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도부 비대위가 아닌 이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일기 때는 김기현 대표 시절에 여야 대표 회담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피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그 용산 대통령실의 컨트롤 하에 있는 대표고 그리고 대권 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회담을 해도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조금 다르죠. 수평적인 관계라고 지금 일단 차기 대권 주자하고 뭔가 이게 미래 권력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대화고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을 거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의제가 그렇게 쉽게 합의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이걸 전격 수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한동훈 대표 처지에서도 전당대회 지금 뭐랄까요 그 이 전당대회 효과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최혜병 3자 특검을 공약을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공감대를 지금 전혀 못 얻고 있고 본인이 계속 거기다 어떤 새로운 조건을 붙이지만 그에 대해서 야당은 반응하는데 여당 내에서는 반응조차 없어요. 여당은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지금 국민들은 저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그게 의제 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다 받겠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본인이 이제 두 집이 나야 두 집 난 상황에서 상대를 공략하는데 당 안에서 두 집이 안 났어요. 근데 왜 저걸 이렇게 이 섣불리 여야 대표회담을 수용을 해서 사실상 의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경험의 차이도 크고 끌려가는 회담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좀 한동훈 대표가 급하지 않았나 마음이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화면에 저희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여야가 지금 내놓고 있는 의제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있고요. 금투세 폐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금투세를 이제 완화한다든가 뭐 좀 보완한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고, 지구당 부활, 요거는 이제 여야가 조금씩 이제 의견이 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그런 의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중에서 최고의 지금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주제는 단연 최상병 특검법이 아닌가. 지금 이제 박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박 의원님 말씀도 뭐 일부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각각의 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틀리다. 이제 저는 그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거의 100%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표 회담 나와서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거든요. 또 본인이 수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내 조율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아직 의견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걸 추진하자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추진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내 여러 세력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점을 정치 공세로 활용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좀 자리를 잡는 착근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상생의 정치라고 봅니다. 안 기다려줄 것 같은데요, 그 시간. 그러니까 26일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네, 안 기다려준다면 이게 이제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거고 예. 이게 여야가 대표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예. 거두기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기다려서 한동훈 대표가 당 내부나 용산을 설득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요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수정해서 뭐 제보 공작까지 포함시키자 수사 대상에 예.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정작 아무 반응이 없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어떤 의원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의제 자체를.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야당이 왜 그걸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을 주고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야당은 법안을 계속 냈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인이 중간에 그걸 공언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공언했냐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라 내라 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 어떤 의원도 반응을 안 합니다. 네. 원내 지도부는 물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정치력의 시험대에 오른 건데 본인 스스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의총에 가서 의원들을 일정하게 설득하고 네. 이 정도 선에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을 나한테 달라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설득에 만약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로서 한동훈 대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그 시기에 분기점에 섰는데 이 상황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어쨌든 덥석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본인이 원하는 의제로 성과가 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 경험의 차이도 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 장악력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의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훨씬 더 유연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 불리한 회담을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내일 두 비서실장 간 어떻게 의제가 조율이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축하난을 놓고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이틀째 실랑이 중인데요. 축하난을 보내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응답이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죠. 이런 갈등이 지금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기싸움인가요? 네, 저는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의 이 독창적인 해석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안 받은 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축하난 논란으로 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 전화를 안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안 한 거죠. 근데 아, 왜 그러냐면, 안 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그날 참석을 했었지만 네. 당선자 발표하기 전에 자리를 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뒤에 뭐 용산에서 회동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당선 축하 전화 안 했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점이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거는 확실한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추측을 하신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온갖 뭐 자료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정무비서관이 이해식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정무수석이 직접 축하난을 들고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가는 이런 이제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식 비서실장도 전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축하난을 갖고 양측이 그렇게 이제 갈등을 빚고 말이 서로 다르냐?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1석의 예. 이 DJ 이후에 첫 연임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그 인식에 깔려 있는 거고 이것은 일단, 용산 예. 대통령실을 길들이겠다.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축하난을 보고요.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 이제 일단 윤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안 바로 해서 안 했다. 시작됐다라고 뭐, 이제 바로 안 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건데 이런 그거는- 섭섭함이 이렇게 비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것이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한 이게 그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도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8.28 전당대회였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전화한 거는 이틀 뒤에 했습니다. 30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축하 전화를 했고 우리 조만간에 만나자 예. 이런 얘기가 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일요일 날 전당대회 했으니까 오늘 이틀 지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대접해달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이걸 가지고 뭐 진실 게임 하듯이 그 서로 티격태격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례적인 것이거든요. 저 난을 늙어서 정무수석이 찾아가는 게 차라리 대통령이 전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저는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될 문제를 그걸 안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상하고요. 그리고 뭐 난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니 문자를 남겼는 이게 국민들 앞에서 참 민망한 이렇게 여야가 서로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나는 주면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까지 서로 얼굴 붉히는 거 참 국민들 앞에서 민망한. 그러면은 지금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한 것도 영수회담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서 그 명분을 안 주려고 거부의 명분을 안 주려고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지금 영수회담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어쨌든 국정 성과를 내야 되고 입법이나 예산으로 이제 분기점에 와 있는 반환점에 와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하고 대화하지 않고 야당 대표하고 합의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아주 형식적인 그런 영수회담 한번 하고 그쳤는데 실질적인 영수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티격태격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큰 틀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영수회담 이야기는 글쎄요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함께 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전당대회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탈락을 놓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당내엔 있지만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판 조직적인 움직임 때문에 졌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박 의원님 뭐가 맞나요? 글쎄요. 그런 언급을 실제로 했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결국 뭐 저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기도하고 대전 세종 경선이 주말에 있었는데 지난 주말이죠. 거기서 3위를 했습니다만 크게 그 지지가 아주 뒤처지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순위에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박 의원님은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떨어질 거를? 아니요, 그렇게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명파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여론이 확 바뀌었고 그 명파리 얘기를 한 거는 나름의 승부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8월 8일 날 그 박 의원께서 그 유튜브 인터뷰였죠.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어떤 얘기였냐면 지금 정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 그리고 내가 최고위원 되면 한번 두고 봐라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화제가 됐을 때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서 명파리 발언이 나왔었죠. 아니 그래서 그게 그냥 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고 했다라기보다 나름의 이제 어떤 승부수, 어떤 전략적이고 공학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리당원 경선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었고 대의원하고 이제 여론조사가 큰 비중으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본심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반발을 크게 산 거고 여론조사나 대의원 투표에서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조한 그런 득표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번 그 전당대회 전반의 분위기, 상태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싶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번 연락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연락을 따로 하지는 못했고 예. 뭐 제가 문자만 한 통 보냈는데 예. 아직은 뭐 답이 없는. 뭐라고 보내셨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답은 아직 없고요. 아마 뭐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동을 재개할 것 같다. 뭐 어떻게든지 활동을 재개하겠죠. 염 소장님 뭐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네, 뭐 오늘 이제 이 정봉주 논란의 주인공은 이 박원석 의원인데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예. 사실 정봉주 후보가 탈락한 건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막말의 상징이었던 분이 그러니까 1위에서 6위까지 이제 떨어지고 네.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것은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정봉주 후보는 이제 수박이란 말을 만들어낸 원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총선 때 김남국 당시 그 안산시 단원을에 이제 출마했던 예.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 수박이란 말을 썼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명파리 논란이 일면서 썩은 수박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을 보여준 사례고 그만큼 민주당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박원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재개할 수 있나? 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는 물론이고 아니면 이재명 체제가 바뀐 다음에는 혹시 재개 가능할까? 또는 이제 아까 저기 화면에도 지나갔지만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쉽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명파리 도적 토벌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시를 뭐 가장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치 없는 조롱이라고 보고요. 조롱이다. 네, 김재원 의원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글쎄요 어떤 식으로 재개할지 그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뭐 이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정봉준도 그 동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 그 감옥도 갔었고 그 뒤에 또 어쨌든 뭐 재기도 했고 낙검수 장외에서 장외 정치를 통해서 지난 총선에 사실은 공천을 받고 거의 뭐 배지 앞에까지 갔다가 또 과거 논란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공천을 반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한때 그 철새의 대명사였고 결국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때 민주당에서 오히려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가가지고 한동안 민주당에 못 돌아왔던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뭐 연속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최고위원이 된 걸 보면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오늘날 그렇게 되리라고 과거에 누가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이런 전례도 있었는데 때문에 뭐 이번 일이 데미지는 되겠지만 또 나름 정봉주 의원이 이후에 정치를 다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치 활동을 재개할지 그건 제가 알 도리는 없죠. 일단은 뭐 이번에 중앙 정치권으로 거의 문턱까지 왔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당장은 중앙 정치에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외곽에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뭐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죠. 당분간은.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뭐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2기 체제가 본격화됐는데 어제 이제 선출직 지도부 면면을 보면은 영남 출신 인사가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은 많이 없었죠.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면 한준호 최고위원 한 명 빼고 전무 본인의 고향이 영남이던가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선친의 고향이 경남 사천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별로 의미 없는 관측인 것 같아요. 저분들이 거기를 배경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출신지가 거기라는 거일 뿐이고 대부분 다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거기에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뭐 동진 정책에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도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고 네. 그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크게 의미 있는 그런 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이제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랬지만 예. 그야말로 친명 일색화된 그런 지도부, 다양성이 전혀 없는 그 얘기는 이제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뭔가 이게 확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지도부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함이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일사불란해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굳이 어느 후보는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입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의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런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지도부 구성 이런 상황이 어디랑 비교가 되냐면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비교가 된단 말이죠. 조국혁신당이 지금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월 재보궐선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은 과거에는 이제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4050이라는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아까 그 보여드린 최고위원회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진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대여투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 당선되면서 우연히 영남 쪽 인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호남에서는 곡성하고 영광이 10월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국 대표가 올인을 선언했죠. 그런데 곡성은요 원래 호남에서 가장 비민주당 색채가 농후한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곡성하고 뭐 전남 동부, 광양 이런 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승부를 해볼 만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영광은 지금 그 예비 후보가 무소속까지 합치면 1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 간의 구도를 잘 활용하면 네. 조국혁신당에서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가능성 때문에 호남에서 올인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85% 득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95%, 92, 3% 이렇게 득표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호남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재보궐은 뭐 아직 많이 남았고 요 비슷한 이야기들은 할 시간들이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또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호 태풍 종다리의 크기는 소형급입니다만은 해안가는 지금 침수 피해를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수면이 최대 9m 넘게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그제인 18일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었습니다.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데 백중부터 사나흘간은 이 힘이 가장 센 시기로 백중사리라 부릅니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밀물대의 해수면도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 시기가 이 백중사리와 딱 겹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강한 저기압인 태풍이 지나갈 때면 해수면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해안가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 대조기의 영향에 더해서 태풍에 의한 수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 부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물이 높게 올라오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 지역에서는 침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인천, 군산, 마산,
제주를 비롯한 20개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해안 저지대나 매립지에 사는 주민들은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겠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 시간엔 부산과 울산 지역에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 출근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립니다. 도로에는 물이 불어나 공사장 방호벽이 둥둥 떠다닙니다. 서행하는 앞차를 따라 도로를 지나는 순간 차량 앞덮개 쪽으로 물이 튀더니 갑자기 멈춥니다.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운전자 허리까지 들어찼습니다. 순간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시동이 꺼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면서 물이 차 안에 급속도로 차올라가지고 위험을 느껴서 바로 차에서 나와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출근길 강하게 내린 비로 울산 경찰에 신고된 차량 침수 피해만 15대에 이릅니다. 또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이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도 하천 중간 돌 무더기 위에서 잠을 자던 시민이 불어난 물로 빠져나오지 못해 구조됐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3시간 동안 부산과 울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최대 130mm 정도, 간절 곳에는 1시간 만에 5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8월 20일 새벽 우리나라 인근에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기압골이 발생해 울산 등 경남 지역에 돌풍,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이 내리고 멈추는 폭우로 손 쓸 틈도 없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일본에서도 태풍 종다리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증기가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돼서 강풍을 동반한 기습 호우와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또 4만 가구에 육박하는 세대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늦은 오후 무렵 앞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빗줄기가 몰아칩니다. 자동차는 바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채 주행하고 보행자도 물바다가 된 인도를 간신히 지납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하염없이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간토 지방을 비롯한 일본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めちゃめちゃ降ってて、車から降りてコンビニ行くんですけど、そのちょっとの間でもだいぶビチャビチャみたいな感じで、シャワー浴びてるみたいな感じでしたね。 도쿄 등 도심부에서는 벼락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39,400여 세대는 전력이 끊겨 열대야 속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動かない。もうびしょびしょ。あとどのくらいで復旧するのか。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붕괴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이후에도 대기 불안정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날이 개더라도 날씨가 급변하면서 기습호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습해진 공기 탓에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열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열사병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폭염과 태풍이 몰고 온 역대급 더위에 냉방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력 수요도 연일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돼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더운데 태풍 종다리까지 더위를 부채질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냉방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96.6기가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라면 사상 최대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3기가와트, 예비율은 7.6%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됩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대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5시 때 사상 최대 기록을 뛰어넘으며 하루에 2차례 연속 기록이 깨졌습니다. 올여름 들어 벌써 5차례 기록 경신입니다. 전력당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영향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전력 수요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계획된 예비 자원을 활용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폭염과 함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녹조가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조 제거선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식수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폭염은 계속되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에서 페인트라도 흘러나오는 듯 초록색 물이 호수로 번져나갑니다.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에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식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나쁩니다. 충청 지역 상수원인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는 1리터에 남조류 세포 10,000개 이상일 때 내려지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해평과 강정 고령 등엔 한 단계 아래인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나마 최근 대청호와 보령호의 남조류 세포 수가 조금 감소했지만 진정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녹조 제거선을 팔당호 등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댐 물을 방류해 녹조를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장마 뒤에 소나기 말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낙동강 운문댐은 이미 가뭄 관신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아직은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조 발생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는 등 주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수심 깊은 곳의 물을 취수장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등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2,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7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포함돼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890명으로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을 더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승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죄송.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차 씨가 신었던 신발 바닥 흔적이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 자국과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차량 감식을 의뢰해 운전자의 과실 정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국과수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도 제동 등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당시 차 씨의 승용차는 멈추기 전까지 한 번도 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7년 6개월이 최대 형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작용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정해버리면 그 이상의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수사를 통해 운전자 과실 정황이 여럿 확인된 가운데 차 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도 차량 결함을 주장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이 돌연 영업 종료를 선언해 미정산 환불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킨 가구 가전업체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알레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와 박성혜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며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에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사형은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친 우리가 흔히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지금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온 피해자 유족은 2심 판결에 실망을 나타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40대 여성 B씨를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등교 중인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고등학생 A군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어제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여기에 미래 금리 인상폭인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현재는 1단계로 0.38%포인트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은 무려 1.2%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방은 800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애초 계획을 수정해 비수도권보다 인상폭을 높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해도 가계비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DSR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서해 쪽 강화 교동도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 넘어오기 전부터 우리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고성 전방 사단에서 북한군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남하 과정과 귀순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귀순한 남성은 새벽 시간에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움직임이 확인된 뒤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펼쳐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해안가에 있는 길로 걸어서 넘어왔으며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해당 지역 DMZ 인근에서 작업하는 북한군들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확성기 시행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수해까지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사단은 2020년 월책 귀순과 2020년 귀순했던 남성이 2022년 다시 월북한 사례 등 경계가 뚫려 논란을 빚었는데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전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지난 8일 인천 강화도 앞 교동도를 통한 귀순 후 12일 만입니다.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한 경계를 강화해온 가운데 귀순이 잦아지고 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보건당국이 내일부터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다시 지정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선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르완다와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와 콩고 민주공화국 등을 방문한 뒤 발열이나 오한, 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이른바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의 딸 암사자가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오후 강원도 강릉 동물농장에 있던 바람이의 딸 암사자를 청주 동물원에 있는 격리 방사장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빠 사자인 바람이와의 상봉은 검역 절차와 새 동물원 환경 적응 등의 이유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당대표 회담에 앞서서 여야가 각각 3가지 의제를 내걸었습니다. 공통으로 민생이라는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회담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이나 청문회 같은 정쟁 정치 중단과 함께 민생 대책,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 등 3가지 제안을 공개한 게 발단이 됐는데 이에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의제를 공개하고 회담 생중계 가능성까지 발표한 건 예의가 아니라며 실무 회동까지 미룬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충분히 제안해 볼 수 있는 문제들 아니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회담 의제를 둘러싼 기싸움도 팽팽합니다. 양당 모두 큰 틀에서 민생을 논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안을,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25만 원법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5만 원 관련해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좀 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생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로 2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까지 3가지를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은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뇌관은 최상병 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는 듯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여당은 모처럼 대화의 장인 만큼 민생 위주로 대화하는 게 맞다면서도 특검 얘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건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대화의 장에서는 이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자 하는 것은 좀 발전성이 없지 않나. 실제 회담에선 지구당 부활같이 이견이 적은 사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쟁점 사안은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이 대략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부 여당이 먼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 역시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 사용처 다변화로 몸에 와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사회적 혜택을 늘리는 데에도 초점을 뒀습니다. KTX와 SRT를 탈 때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K패스 교통카드의 경우 최대 5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살 때 최대 6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최근 전기차 화재 피해가 잇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예방 충전기를 9만 대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당정은 또 지난 예산 편성 때 대폭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야당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제10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면 감사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내부 검토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따로 개최하며 정부와 각을 세운 이종찬 광복회장이 다시금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정통성, 정체성, 정신문화, 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주변의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힘써온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에 한국 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한국 정부가 방안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실현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 페어런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엔 이 사이트에 남성 A씨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는 지역과 전 직장까지 특정했고 파렴치한이라고 비방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이듬해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대표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을 올릴 땐 이미 A씨 자녀들이 성인이어서 양육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비슷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도 유죄를 확정하는 등 비슷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미지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엄청 많잖아요. 누군지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급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양육비를 또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여름에 길을 잃은 4살 여자아이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차에서 상봉한 3남매는 서로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꼬마아이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러가는 오빠들을 따라 나섰다 길을 잃었다며 안쓰럽게 눈물을 훔칩니다. 두 시민이 음료수를 사주고 4살 아이를 진정시키는 사이 편의점 직원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와 지문을 확인했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멀리 걸어 나오진 못했을 거로 보고 아이를 순찰차에 태워 편의점 근방을 수색했습니다. 아기가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때 계속 손가락으로 저기가 집이에요, 저기에요, 저기가 집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근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손을 꼭 잡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11살, 8살 오빠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찰차로 주변을 순회하던 순간 갑자기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뛰쳐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을 멈춰 세운 건데 차 안에 있던 4살 아이 입에선 오빠라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30여 분간 서로를 찾아 헤맨 3남매는 경찰차 안에서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빠가 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딱 그 오빠인 걸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오빠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첫째 아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아빠는 연신 감사를 표했고 파출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은 아이들도 배꼽 인사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애기들 찾아주는 것도 저희 당연한 업무라서 칭찬을 듣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 게 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죠. 경찰은 잠시 길을 잃었던 막내의 지문 정보도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 지문을 사전 등록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중재안에 이스라엘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공개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가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앞에서는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뒤에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미국의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였다는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협상안이 자신들이 동의한 기존안도 아니고 새로운 안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نحن لسنا بحاجة لمزيد من المفاوضات، نحن بحاجة إلى اتفاق على آليات التنفيذ. بلينكن عندما يقول أن الإسرائيليين وافقوا ثم يقول الإسرائيليون أن هناك ورقة محدثة.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이스라엘 협상단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미국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하마스가 거부할 것을 예상한 정치적인 가식일 뿐이라고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I think the US has lost patience with its allies' behavior, and I think they're going to hopefully inflict a cost, not just leverage, but a cost that Israel won't be able to fathom if they do not agree to the deal.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 이어 현지 시간 21일 후속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답보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하마스 땅굴에서 자국민 인질 시신 6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51명 가운데 아직 105명이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고 이 가운데 3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 지역에 헤즈볼라 무기고를 기습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국경지대 교전은 계속됐지만 레바논 동부 깊숙이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와 골란 고원을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50여 발의 로켓으로 대응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러시아 본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이 주요 교량 3개를 폭파하며 보급로 차단에 나서면서 국경지대 러시아군을 고립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6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은 고속도로 등을 따라 이동하며 점령지를 넓혀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난 16일 쿠르스크주 글루시코보 마을 인근의 첫 번째 교량을 무너뜨린 데 이어 다른 2개 교량에 대해서도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인 가운데 러시아가 만성적 병력 부족 속에 탈영과 병역 기피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인권 단체들을 인용해 복무지를 벗어나거나 징병을 피해 달아난 인원이 최소 5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된 뒤 부대 복귀나 입대를 선택해 혐의가 무마되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원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부산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공사 현장 부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지름 약 4m, 깊이 약 3m로 파악됐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사상에서 하단선 건설 현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LG가 3중살로 체면을 구기면서도 8회 말 오스틴의 짜릿한 적시타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완벽투로 시즌 12승을 수확하며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3관왕 양궁 임시현이 시구나들이로 힘을 듬뿍 실어준 경기. 저의 좋은 기운이 오늘 LG 우승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정말 기운을 받은 걸까? 2대2로 맞선 3회 말 LG 신민재가 볼넷을 얻어내며 SSG 앤더슨을 흔들었고 오스틴은 3루수 키를 넘기는 절묘한 안타로 최정을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무사 1-3루 LG가 득점을 예감하던 순간 하지만 문보경 땅볼이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최정이 잡아서 2루, 또 1루에 이어 홈에서 신민재까지 잡아내며 SSG가 짜릿한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3일 롯데전에서 시즌 1호 3중사를 만들었던 LG가 이번엔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주자 2명과 타자 주자까지 총 3명이 모두 아웃카운트로 바뀝니다. 체면을 구긴 LG는 하지만 8회 말 타점 1위 오스틴의 방망이로 짜릿한 역전승을 챙겼습니다. 노경은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리며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완벽 역투를 펼쳤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으며 무실점 호투했는데 3회 빼곤 모두 3자 범퇴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원태인이 12승째를 챙기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삼성은 4연승 2위를 지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5회를 마치지 못하고 노게임이 됐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작된 경기는 기아가 3대1로 앞서던 4회 초 롯데 황성빈 타석대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중단됐습니다. 심판진은 40여 분을 기다렸지만 빗줄기가 가늘어질 기미가 없자 우천 노게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달 12일로 편성됐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개막전에서 득점을 올린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레키프가 선정한 1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 중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르하브르와의 개막전에서 전반 3분 만에 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리그 전체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 입단을 앞두고 있는 K리그 강원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K리그 7월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4라운드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라운드 MVP에 선정되고 25라운드 전북전에서 한 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한 양민혁이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7월 기준 18세 3개월 만에 이달의 상을 받으면서 2021년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던 조영욱의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이미 영플레이어와 이달의 골을 수상한 양민혁은 이로써 개인상 3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프로당구 PBA 투어 첫 해외 대회가 당구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대 천왕 산체스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며 해외 투어 첫 초대 챔피언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PBA 프로당구 투어 첫 해외 대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현지 예선 등을 통해 합류한 와일드카드 27명을 포함해 남녀 192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합니다. 국내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국내파 선수들의 각오는 새롭습니다. 베트남은 또 제 시합에 있어서 가장 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와서 항상 성적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더 좋은 성적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1라운드를만 통과하자라는 생각을 아직도 항상 가지고 있고 1라운드만 통과하면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첫날 경기에서는 벨기에의 레펀스, 튀르키예의 강자 초클루가 베트남 선수를 나란히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4대 천왕 스페인의 산체스도 한 구 집중하며 경기한 끝에 이만섭의 3대1로 승기를 거뒀습니다. 산체스는 우승할 수 있는 대회를 하나만 택하라면 이 대회를 택할 것이라며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mean to be number one, but I'm used to play worldwide tournaments and play finals and semi-final with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So I want to prove myself here also. PBA 첫 해외 투어는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밤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초대 챔피언이 가려집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4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친 신유빈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간 휴식을 취합니다. 신유빈의 매니지먼트사는 신유빈이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유빈은 부상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9일 열리는 월드 테이블 테니스 마카오 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협회 진상조사 제안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주 2날짜 정도를 안세영 측에 전달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제안했지만 안세영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 측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협회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불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 진상조사위는 지난 16일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연 코치를 상대로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오후 9시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열대 저압부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 저압부의 동쪽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전남 신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충청과 호남, 경남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폭풍 해일 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해안도로 이용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점차 중부지방도 열대저압부의 경로에 들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80에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강한 비 시점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강원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바람에도 열기는 식지 못합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31일 연속 열대야라는 신기록을 세우겠고요. 내일 낮에도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모레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